안녕하세요. 빠숑의 세상 답사기 빠세 초대석 1부에서 폭풍 강연해 주셨던 김재기 선생님 모시고 2부, 1부 마지막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그럼 과연 이 대선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승 하락 전망을 할 것이 아니라 기회인지, 사야 하는지 팔아야 되는지, 사면 뭘 사야 되고 팔면 뭘 팔아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그리고 다음에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네. 언론을 보다 보면 헷갈리잖아요. 뭐 어디는 뭐 하락하고 있다,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네. 그러는 기사가 있는 반면 신고가를 또 갱신했다. 네. 반포 대장이 아크로 리오파크인데 네. 종전 실거래가가 45억이었다가 45억이었다가 46억 6천을 이번에 찍었잖아요. 맞아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일전에는 80평형대가 80억 거래됐었을 때 이거 뭐 약간 문제가 있는 거래 아니냐, 자전거래니 뭐니 이런 말들도 많았었는데 비교 최근에 60평형대가 80억에 거래됐습니다. 맞아요. 강남은 좀 다른가? 라고 보면 또 강남에서도 실거래가가 떨어져서 거래되는 데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럼요. 예.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왜 이런 식으로 매물 가격 차이들이 많이 벌어져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거래량은 역대 최저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2008년도부터 서울특별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쭉 정리해 보았는데 각 연도별로 가장 거래량이 낮았을 때를 굵은 표시를 해놨어요. 2008년도에 1300, 2009년도에 2500, 네. 2010년도에 2300, 2002년, 2003년도는 한 1000대.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아무리 거래량이 낮았어도 몇 천씩은 거래가 되었었는데 만 단위도 있어요, 만 단위도. 거래량이 다시 1000대로 줄어들었을 때가 있었죠. 2019년도 때인데 네네. 이때 같은 경우는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2018년도 9.13 대책 터지고 네. 처음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꺾였다. 강남도 꺾였고요.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꺾였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막 그때 이제 집값 떨어진다, 겁 봐라. 2018년도 19년도 공급탄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면서 효과를 발휘하는 거다라고 했었지만 쫙 올라갔었죠. 네. 다시 금융위기 이후로 정말 엄청 오랜만에 1000대로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야, 이것 봐라. 집값 떨어진다. 거래가 이렇게 안 된다. 제가 한번 빠숑님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네. 거래량이 낮다라는 거는 약간 네.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뭔가 시장에 문제가 생겼다. 통상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기대들을 하는 쌓인 메시지로 보통 생각들을 하죠. 그렇죠. 네. 보통은 매수를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거래가 네네. 안 되겠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건데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다음 통계 자료를 한번 가져왔어요. 네.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와 있는 자료예요. 보게 되면 아까 봤었던 것처럼 1600건 거래, 이거는 매매로 거래된 것인데 그 외로 거래 건수를 보다 보면 뭐 생각보다 뭐 거래되는 게 많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게 증여예요, 증여. 증여는 줄질 않아요. 요즘 조금 준 것 같아요 라고 해도 사실 매매 거래 건수랑 증여 거래 건수를 보면 이 증여에 대한 비율이 더 늘어나는 거죠. 매매 거래가 줄었다라는 거는 매수자분들이 빠숑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적극적으로 사기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또 언론에서도 말들이 많고 우스갯소리로 정부 주도 하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정부 주도하다. 정부가 네. 막 자꾸 하락 안정되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세요. 지금 공급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항상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네. 기다려야 되나? 라고 하는데 그럼 반대로 매도자들 같은 경우는 집이 안 팔리잖아요. 네. 정말 급해서 급매물로 내놓는 사람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네. 진짜 소유자분들의 대다수도 집값이 하락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으면 지금 급매물 내놔도 잘 안 팔려. 그럼 더 싸게 너도 나도 막 급매가 속출해야지 가격이 실제로 막 무너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보면 그렇게 급매물도 별로 없고요. 신고가를 또 갱신하는 단지들은 또 있어요. 괴리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증여 건수를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요. 증여가 뭐 많을 때는 2,000건도 넘게 했어요. 이 말은 뭐냐? 이 가격에 팔고 싶진 않아.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런데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자니 세금이 네. 너무 세잖아요. 증여하자 라는 움직임들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현재 최고 세율이 45%에다가 30% 중과 붙으면 75%, 여기에 지방세 10% 붙이면 82.5%가 최고 세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종부세는 다주택자라고 하면 막 빵빵 터트려 버리다 보니까 네네. 야, 이거는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증여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일단 양도세가 줄어요. 양도소득세로는 막 8억 터지는데 증여를 하면 6억이면 끝나네? 물론 증여가 세금이 없는 건 아니고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죠. 양도세를 너무 미친 듯이 올려놓으니까 차라리 증여가 싸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증여를 하게 되면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인별과세가 원칙이에요. 네. 우리가 세대분리 같은 경우는 모든 세대원들을 주택수를 다 합산해가지고 다주택자를 산정하잖아요. 근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자녀도 1주택, 부모도 1주택이면 각자 1주택자로 보고서 종부세율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1주택자 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자에 따른 뭐 11억 공제가 6억 공제를 주는 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인데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 딸 한 채예요. 그러면 다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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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해서 24억 공제 받고 다 1주택자 세율로 가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적다라는 거죠. 나 혼자서 네 채를 다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가 그냥 억 단위로 터질 거가 확 분산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자녀한테도 어차피 팔면 남는 것도 없으니까 증여를 해주자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재밌는 거가,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면 집을 증여할까요? 아니죠. 팔겠죠. 팔겠죠. 예. 증여할 의미가 없죠. 예. 떨어지는 자산을 뭐하러 증여해줘요?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 공급이라는 거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늘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이렇게 증여까지 하는 주택들 같은 경우는 외곽 지역에 있는 주택들이 아니에요. 중심지, 핵심지, 똘똘한 한 채인데,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A주택도 강남이야, B주택은 용산이야. 네. 그러면 막 가격대들이 막 15억씩, 20억씩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도 스트레스가 정말 많아요. 똑같죠. 네.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소장님.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도 팔긴 너무 싫어. 그러니까 이제 증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법들을 찾는 건데,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쿨하게, 물론 쿨하진 않지만 네. 아픈 손가락을 좀 정리를 하죠. 네. 광역시들 같은 경우도 보다 보면 체계별 재건축으로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 공급량 자체가 많지도 않고, 여기서 말하는 이 공급량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멸실주택들도 감안한 순수한 공급량을 따져봐야 되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거 뭐 시가 안 잡힐 것 같다. 그리고 자산가들은 부동산을 투자할 때 떼돈을 벌어야지 라고 하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 방어를 하자라는 거에 오히려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실물 자산 쪽으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현재 전월세 거래량도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매매 거래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살려는 사람도 없고 팔려는 사람도 없으니까 거래가 안 맞는 거죠. 양쪽 간에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전월세는 왜 또 안 구할까요? 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집을 살까요? 아니면 전세를 구할까요? 전세를 구하겠죠. 지금 집값이 마포가 20억이 넘어가는데, 네. 마포 집값이 내가 봤었을 때 15억까지 떨어질 게 눈에 보여요. 그럼 마포 집을 뭐하러 사요? 전세를 구하겠죠. 그렇죠. 지금 전월세도 거래가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안 사는 것도 있지만, 떨어진다는 확신도 없으니까 전세도 안 구하는 거예요. 어디는 떨어진다, 어디는 올라간다, 어디는 또 신고가 이렇게 있다, 어디는 급매물이 나왔다. 전문가 분들도 예전과 다르게 의견들이 많이 갈렸어요. 2022년도 전망에 대해서 올라간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락한다라고 말하시는 전문가 분들도 많거든요. 개개인들이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근데 기다려서 좋을 거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황부터 정리를 조금 더 해볼게요. 신고가를 갱신하는 단지들도 존재한다는 얘기했지만 급매물도 실제로 존재하긴 하는데, 그렇죠. 막상 부동산 현장을 가면 진짜 급매물은 또 없어요. 그렇죠. 네이버 부동산 한번 열어볼게요. 네. 마포에서 상징적으로 세대수가 정말 많은 데가 마포 RF.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를 클릭했을 때 지금 매물이 몇 개라고 뜨나요?
500개가 넘네요. 와. 야, 이렇게 보면 뭐가 네. 매물이 적어 500개가 넘어가잖아 그렇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 동일 매물 묶기를 해야 이게 돼요. 또 중복으로 또 이렇게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죠. 동일 매물 묶기라는 순간 줄죠. 그러네요. 거의 뭐, 예, 한 7배, 7분의 1 정도로 주네요. 사실 부동산에서 약간 동을 다르게, 층이 약간 다르게 네. 이렇게 올려버리면 또 숫자가 불어나는 효과도 있긴 합니다. 거래 방식을 매매로만 제한하고 그리고 면적은 30평형대로 좁혀볼게요. 네. 33평형은 가격수는 한번 보는 겁니다. 가장 높게는 26억짜리 매물도 있는데 그냥 올려놓은 매물 같아요. 2층인데 26억. 네. 보통 여기 밑에는 이제 21억부터 출발을 하네요. 20억 5천 이렇게 네. 쭉 있는데 그럼 가격이 낮은 순으로 보게 되면 18억에서부터도 있네요. 아까 뭐 26억은 좀 제외한다 해도 최고가랑 최저가의 차이가 18억에서부터 21억인데 그럼 가격 차이가 3억 차이 나네요. 예전 같은 경우는 똑같은 단지에서 물론 동호수 차이도 있을 거고 고층이냐 저층이냐 이런 것도 당연히 가격적인 측면들이 있으니까 가격이 차이가 나봤자 뭐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날 수도 있죠. 지금은 3억씩이나 차이 나는 거는 좀 뭔가 이상하다. 네.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거든요. 저기 21억은 다 호가야. 뻥이야. 20억짜리 다 뻥이고 이게 진짜 매물이야. 이것도 바로 안 팔리고 있다. 네. 더 떨어진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3억씩 차이 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뭐 반포처럼 뭐 한강뷰가 되고 이런 초고가들은 가격 차이가 쭉쭉 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단지들도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들의 핵심들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함정들 할 수 있어요. 또 보면 있어요, 함정이. 와. 여기 나와 있죠. 갭 투자가 편한 세안고 금매. 새가 끼어 있으면 아무래도 금매가 나오네요. 그쵸. 새가 껴있는 매물들이 많아요. 실입주 가능한데 금매인 경우들은 거의 많지가 않아요. 다른 단지들도 볼까요? 아까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를 봤는데 네. 좀 더 위에 이편산 신촌도 한번 단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가장 낮은 물건 같은 경우는 17억도 있는데 높은 가격 순으로 보게 되면 20억에서 19억 쭉 이런 식으로 있네요. 여기도 가격 차이 3억씩도 차이 나잖아요. 네. 이 17억짜리 매물은 뭘까 하고 클릭을 해보면 새안고 매매. 그렇죠. 대부분 새학고 매매네. 힐스테이트 신촌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매물이 7개밖에 없네요. 낮은 물건은 16억 5천, 높은 물건은 19억. 역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싼 물건 한번 보게 되면 이거는 더 심한 것 같은데요. 월세 낀 물건입니다. 월세 껴있는데 갭 투자래요. 보증금이 2억이다. 그럼 14억 5천이 현금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지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또 후순위대 줄도 안 나올 텐데. 그렇죠. 네. 싼 물건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막상 따져보면 함정들이 있는 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일명 임대차 3법들로 인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어떤 식의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10억짜리예요. 이 10억에 정상적으로 전세가 맞춰져 있다면 7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3억이면 집을 살 수가 있었었죠. 네. 갭 투자로.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제 때문에 예전에 4억, 5억으로 있었던 전세가 그대로 연장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10억에 판매하려고 했더니 A 물건 같은 경우는 전세 7억이라서 3억이면 살 수가 있고 B 물건은 매매 금액 10억인데 전세가 5억이어서 5억이 현금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건 똑같은 금액이고 동호수도 비슷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당연히 A 물건을 사지 B 물건 안 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B 물건 소유자가 급해요.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적인 메리트를 맞춰줘야죠. 네. 금액을 깎을 수밖에 없어요. 금액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런 급매물들이 나타나는 거고 실제로 현장을 가서 보게 되면 전월세 껴있는 매물들이 싸게 나와 있지 실제로 실입주 가능하고 동호수도 괜찮은데 몇 억씩 싸게 나와 있다? 이런 물건들은 없어요. 오히려 투자자들도 되게 재밌는 게 실입주자들은 실입주 가능한 실수요자들이니까 당연히 거주를 해야 되니까 실입주 가능한 매물들을 찾고요. 투자자들도 실입주 가능한 매물을 찾아요. 전세를 시세대로 맞춰버리면 그렇죠. 그게 투자금이 낮게 들어가니까 실입주 가능한 매물들에서 동호수도 좋다 하면 신고가를 갱신하는 게 현재 상황인 거고 네. 저가 거래들 물론 말들은 많죠. 이게 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냐 뭐냐 뭐 위심스럽다 뭐 중개사도 끼지 않은 직거래였다 뭐 말들은 있어도 근데 실제로 싸게 거래되고 싸게 나와 있는 매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매물들의 공통점은 전월세가 껴있다.
김재경 소장이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인한 새낀 매물들로 인한 게 싸게 나오는 거지. 네. 서울 중심지에서는 실입주 가능하고 동호수도 좋은데 싸게 나오는 거는 없어요. 약간 지금 조금 외곽 지역들, 경기권들 보면 급매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급매물이 있는 게 기회다. 지금 사야 된다. 대선 이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6월 1일 날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방선거가 있게 되면 역대 지방선거 전에 집값이 안 올라간 적이 없어요. 네. 오히려 대선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영향이 좀 떨어져요. 네. 대선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잖아요. 특정 지역만 개발하겠다. 특정 지역에 어떤 정책을 내세우겠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 주민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거시적인 정책들을 내세우는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대표적으로 우리 양천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양천구의 부의회라든지 부청장이라든지 네.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지 네. 뭐 하다못해 시장님 같은 경우도 해당 뭐 목동에 유세를 갔다. 뭐 목동 재건축 제가 확실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렇죠. 예. 레파토리가 다 똑같습니다. 예. 가면 뭐 그렇죠. 다 풀어주겠다. 2020년도 선거 기억나는데 그때는 1단지, 3단지 용도 지역 풀어주는 거였잖아요. 그거 이제 그 3종으로 이종해서 실제 그렇게 했고 그런 것들이 보통 이슈죠. 그런 조합원들의 이제 이권. 그러니까 목동에서는 그렇게 뭐 노원구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상계동, 중계동 막 주공 아파트 가가지고 재건축 풀어주겠습니다. 네. 분당도 뭐 재건축 풀어주겠습니다. 솔직히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에 뭐 무슨 지하철을 유치하겠다, 뭐 경전철을 뚫겠다, 뭘 사업을 유치해내겠다, 오만 가지 맞아요. 공약들이 막 다 나오죠. 사실 대중들 같은 경우는 그게 진짜든 가짜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바람이 분다라는 거죠. 네. 서로 막 그냥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지르는 거죠. 저희 정당의 기조상 재건축은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가 낙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다 좋은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재벌골 선거 때 나왔었던 구별 공약이에요. 25개 구인데 야. 너무 많죠. 네. 서초구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촉진, 뭐 경부고속도로 취하, 뭐 오만 가지들이 다 많죠. 또 여기도 있네요. 성동구 공약, 성수 전략정비구역 사업 진행, 지역 구민들이 원하는 디테일한 공약들을 갖다 다 걸었었는데 솔직히 여기 중에서 제대로 추진된 게 거의 없죠. 그렇죠. 근데 물론 현실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1년짜리 시장 임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재건축 규제 완화는 사실 네.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건데 시장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야당 여당 할 거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이제 벌써 재선 준비를 하고 있죠. 잠실주공 5단지가 드디어 7년 만에 도계위를 통과를 하고 네. 서울시 출입기자님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 발표만 했을 뿐이지 여의도 압구정 그리고 용산 개발 계획들 다시 또 발표할 거다. 2040 서울 플랜 가면서 전 2030 서울 플랜의 35층 룰도 없앨 거다. 말들은 정말 많죠. 또 서울을 세계 5대 도시로 만들겠다. 이게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인 것이고요. 현재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조금 갈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시장님을 믿고 표를 던져준 사람들조차도 약간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기사 가져온 것도 성수전략정비구역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막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뭐 출마 선언할 때 본인이 성수동의 아들이라니 추진해주겠다, 뭐다 정상화 시켜주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의 한강 르네상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기대를 했더니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버리고 건축심의 아무것도 되는 거 없고 강변북로 지하화라든지 고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용역이 한번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언제 풀어주는 거야 하면서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1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장님 입장에서 풀어주고 싶어도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막 미친듯이 뛰겠죠. 그러면 현재 집권 여당에서 비판할 수 있겠죠. 우리 정책은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오세훈 때문에 망쳤다. 다 된 맘에 재 뿌렸다.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못 잡았다라고 핑계거리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비판을 피하려고 뭔가 풀어주는 진짜 핵심적인 것들은 많이 안 풀어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언제 풀어줄 것이냐. 당장 신통기획 후보지 21곳 지정했지만 이것도
본 정비구역 지정되려면 2년 걸린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또 재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선이 되냐 안 되냐는 일단 차치한다 하더라도 결국 핵심은 이런 공약들이 워낙 많아지면 이제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매수 매도가 팽팽하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매수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지 네. 매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급매물이 있으면 지금이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쪽에서는 조금 이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급매물이 지금 나온다고 하는 것은 향후에 올라갈 것들을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 기회를 준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래서 결국은 하반기 때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은 정비사업밖에 없을 텐데 이 정비사업을 공급할 수 있는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공약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마 지자체 장 선거가 나오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매도하는 사람들보다는 매수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라고 예측해 주셨던 김재훈 소장님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한번 이 시장을 좀 준비해 보시고 대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번 코너도 너무 좋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또 한번 또 새로운 네. 이슈들 그 시점에 따른 재밌는 내용들로 갖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대선은 끝났을 거고 그리고 지방선거 아마 직전일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런 주제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